자, 역결혼하고 한국사 강의 좀 진행을 해볼게요. 해설이요. 일단 역결혼은 6번 문제부터죠. A형 6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인가요?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쭉쭉 보죠. 뭐 이런 것들은. 자,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늘 보라고 했던 것들처럼 역사 인물학습이구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인지 중학교구나 보시고요. 두 명의 교사가 있는데 한 명은 박 교사님, 한 명은 문 교사님 되어 있습니다. 인물학습인데 두 가지로 이제 구안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박 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의도가 그동안은 인물의 생애를 살피면서 도덕, 윤리 이런 걸 판단했는데 이게 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번에는 인물들이 가진 성격적 특징이나 신념, 태도 등을 통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 하는 행동의 이유를 분석하고 싶은 것이죠. 뭐 이른바 뭐 행위결정 분석무용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성격으로 알아보자 해가지고 성격 3명을 나와 있군요. 사진 그림과 함께 세 분의 성격을 성격이 어떤지를 뭐 좋다, 뭐 더럽다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서 이 성격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문교사께서는 역사인물을 제대로 이야기해서 일생을 전체적으로 보자. 인물의 일생을 보는 것들은 여러 가지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물의 일생을 통해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인물의 일생을 보면서 인물의 도덕적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당 인물 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서 자료로 생애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토대로 생애를 평가하자. 그럼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인물을 가지고 흥망성쇠를 보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생애를 평가하는 거니까 평가, 가치 평가죠. 보니까 두 개 자료가 가와 나가 있는데 둘 다 황제 짱이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죠? 이런 거 읽어내셨죠? 이런 것들을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교과 협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박쌤은 인물에 대한 이유를, 행위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를 밝히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격을 가지고. 틀린 사람 없겠죠, 이거는요? 성격 설명으로. 이 성격 설명은 요즘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제가 늦게 얘기했던 MBTI 그런 거예요. 그죠?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는 MBTI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서 생각했던 게 아마 MBTI가 아닐까 싶어요. 출제자께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 성향적 설명으로 할 때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뭐 도식적이라던가, 그죠? 법칙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는 법칙으로 가정하면 너무 인물이 도식화된다거나, 아니면은 성향이 그래도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게 배제된다거나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죠. 이건 다 썼을 겁니다. 이건요. 요거 쓰셨고 요거 쓰셨고. 자, 그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고요. 문쌤입니다. 문쌤은 인물의 생애를 평가하는 평가했는데 이 평가할 때는 유의점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인물의 생애를 평가할 때 유의점이 뭘까요? 물론 이걸 이제 인물에 대해서 위인전으로 접근해서 풀었다면은 도덕성 평가하지 말자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인물사를 평가할 때는, 인물의 생애를 평가할 때는 그 인물이 과거 인물이라는 맥락적인 이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항상 기본이에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과거 기준으로 보라는 거지. 여기서 결부된 게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인물을 볼 때는 현재의 초점이 아니라 과거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훌륭해.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봤을 때 정말 황당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과거를 보는 눈은 항상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와 여기서 결부된 게, 다시 말하면 현재 입장으로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현재 입장으로 보는 게 어려운 이유가 현재의 도덕적 판단이 가미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쓰는 것도 괜찮고요. 요게 이제 개설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 것이고, 여기에 뿌리를 내고 있는 전제 조건은 바로 요 얘기입니다. 과거의 맥락에서 인물을 바라볼 것. 요 얘기가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로 답을 쓰면 괜찮지 않은 문제일까 싶어요. 일단 자료 제공이야 딱 보이잖아요. 너무 황제 만세만 했으니까. 이러면은 아무래도 반대쪽 의견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주는 거는, 이런 사료만 주는 거는 당연하게도 학생한테 이쪽만 치우치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 반대의 관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이거는요? 상당히 좀 수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수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설지 제가 뭐 써드린 거 있는데 해설지 참고 삼아 읽어보세요. 다 볼 건 아니고요.
그 답지도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해설지도요. 카페 와서 보시면 좋겠고. 제가 제시한 모범 답안이니까 뭐 정식 답안은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이제 제시한 모범 답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성격 설명,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성향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단수나 도식할 우려가 있다. 여기 기본인데 과거인이므로 과거의 맥락에 따라서 고려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현재 가치로 보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를 미화하는 거 말고 다양한 측면이라고 해도 괜찮겠고 긍정, 부정을 양쪽을 다 주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관점을 자라던가 이런 것 전부 다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부 이런 내용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체크해 놓은 게 몇 가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밑에는요. 딱히 뭐 한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가 몇 번 문제였습니까? 요거보다 다음 페이지군요. 여기네. 9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또 땡땡 중학교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야. 항상 여러분들은 이미 시험 보신 분들 말고요.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요. 학교급이 어디인가를 먼저 좀 파악하시는 습관을 좀 기르시기 바랍니다. 요건 지금 중학생이구나 체크해 두시고 하교사구나. 교사 개인이군요. 이거는요. 자, 교육과정 설계를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테마가 전쟁과 평화가 매우 잠깐만요. 아이고. 전쟁과 평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요거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사실을 묶어서 조직했다는 거예요. 내용 조직 방식입니다. 내용 조직인데 공통된 사실을 묶은 거니까 주제 중심이 되겠죠. 이거는 주제 중심으로 묶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일 수 있어. 하지만 학생 수준이나 역사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주제 내용을 조직할 때나 내용을 선정할 때는 항상 고민하는 게 학습자 측면, 또 학문적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이죠. 이건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당연히 학습자 측면입니다. 요거는요, 이건 학문적 측면이죠. 사회적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도 사회가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 개설서에 세 가지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학습자에서 학생 수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문제지. 왜? 주제는 어렵죠. 묶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지. 아무래도 주제 중심은 학문을 많이 고려한 테마일 겁니다. 방법일 거기 때문에 학문적 측면으로도 역시 주제에 맞는 것들은 다룰 수가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건 다룰 수 없다는 거였고요. 사회적인 건 뭘까요? 사회적 측면이라면은 주제 자체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세 가지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개설서에는 그런 걸 고민해서 이제 보시는 거죠. 항상 우리가 개설서를 읽을 때도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라 체계를 좀 보면서 읽어야 돼요. 이 저자가 그 개설서를 쓸 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썼을 텐데 우리가 그냥 흘려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단락단락 나눠가면서 이런 부분을 써놨구나를 보셔야 왜 지난번에 비교 수업 같은 경우처럼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단락구를 하면서 보셔야지 그냥 긋고 싶은 거 밑줄 긋고 별표 치고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읽는 것도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학생 수준에 어려울 수 있다. 학문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을, 학문적은 중요성이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도외시할 우려가 있다. 주제에 빠지면 다룰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으로는 그 주제라는 게 합의가 안 된 것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들이죠. 여기서 두 가지니까 요거 넣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 조직의 원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용의 조직의 원리인데 보니까 지금 다른 교과목과 같이 묶어서 보라는 거 무슨 원리? 통합성의 원리. 이 모의고사 똑같이 브랭크 쳤었죠? 우리 모의고사 이번에 모의고사 100%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모의고사 안 다룬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10회분 모의고사 보면서 이런 같은 경우도 통합성을 빵꾸 뚫어가지고 이거 써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통합성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쉬웠나 봐요. 우리 모의고사 다 나와가지고 그렇죠? 느낌이 약간 쉬웠던 것 같은데 뭐 다행이죠. 운입니다. 그 다음에요. 수업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가지고 드라마예요. 예, 이것도 했다 우리 그죠? 10회에서 바로 온 것 같은데 10회에서 영화 가지고 하면서 영화와 드라마 뭐 똑같은 거잖아요. 어디에 주의해야 될지 그 내용 똑같이 나왔네요. 영화를 할 때는 주의할 거 여기서는 학생 인식 측면에서
뭐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재미에만 빠지지 마라 이런 걸 쓸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학생의 인식 측면이니까 이해 측면에서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 뭐가 주의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조건이 뭘까요, 여기서? 첫째, 서사의 완성도가 높은 영상이라는 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차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나 단서를 주면은 괜찮은 조건인 겁니다. 재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역사 학생 인식 측면인데 감독의 이데올로기나 의도를 따라갈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거보다 뭐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교차 검토를 하는 자료라는 거니까 사실성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 영상 드라마에서 제시한 게 사실이 아닐 수 있거든, 허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자료를 가지고 사실성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봤을 때 완성도가 높다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교차 검토를 위한 자료를 주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허구와 사실에 대한 문제가 핵심인 거지. 그죠? 아마 출제자는 그 의도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앞뒤에 깔려 있다는 거를 항상 고민하면서 보셔야 된다고. 이게 눈에 들어왔어야 돼 이게. 우리 이런 연습 많이 했었죠. 들어왔어야 됩니다. 항상 앞뒤에 분명히 뭔가 베이스를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데올로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겁니다. 그 내용을 쓰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직 방식의 문제점 다 해결됐나요,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통합성, 허구 사실 운동 쓰면 되겠다. 그죠? 자, 자료 한번 살짝만 제가 만들어 드린 거 좀 보고 갈게요. 일단 답은 이렇게 제시해 드렸고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써드린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한 주제 중심 방식의 문제점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쭉 내려와 가지고 주제 중심의 단점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하고 나와 있는 것부터. 그러나부터 첫째,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기 어렵다. 그리고 학문적 내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거에 하나. 이거 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 있어? 실생활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테마.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인 겁니다. 실생활에서 유용성이 없는 합의되지 않은 주제를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측면인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게 학문적 측면이겠지. 중요한 것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개설서에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들인 겁니다. 학습자 측면, 사회적 측면, 그 다음에 학문적 측면 세 가지를 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체크를 하셨으면은 충분히 이걸 구분해서 물어보더라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예전처럼 최근의 문제의 트렌드가 예전처럼 그냥 이런 주제 중심의 단점을 하나 써봐라 이게 아니라 그거를 학습자 측면과 사회적 측면과 학문적 측면을 구분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좀 체크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요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영애 쌤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맨 위에 있는 거는 역사교 2에 있는 정수영 쌤이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써드린 거는 최근에 신간으로 나온 김한종 쌤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제 학습에 대한 거지만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 삼아 이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 이 내용도 같이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중심 학습이라는 게 역사교육 2회라는 책은 어떻게 나와 있으며 역사교육의 내용 가방표는 어떻게 나와 있으며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수많은 개설서라든가 올해 나온 역사교육과 개론이라든가 이런 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같이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녹여드릴 거니까요.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견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이 쭉 써놓은 거에 밑줄을 몇 개 거놨거든요. 제가 스스로. 그걸 좀 찾는 중입니다. 밑줄 그은 파트를 좀 보면서 가려고요. 아까 말한 이 조건들에 유의해보자는 것이죠. 조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제는 몇 번일까요? 11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서양사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근데 요 두 번째 나 자료가 우리가 흔히 다루었던 그 기억에 대한 문제거든요. 요건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뭐 종길쌤께서 1번을 해주실 테고요. 제가 나머지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이 글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죠. 생소하죠, 당연히. 출제자께서 그냥 홈페이지에서 따온 글이니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요는 이 내용이 어디 들어있는 거, 이거. 기억, 책임, 미래재단 얘기가 이게 우리 역타면 교과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따온 거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역타면 교재 꼼꼼히 봅시다 했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 책이 역결혼과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기억 문제를 몇 번 다뤘습니까? 집단 기억과 반기억과 개인 기억과 공공 기억과 이 얘기를 계속 다루면서 정의도 해보고 어떻게 다룰지도 얘기해보고 그런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그런 거를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서 봤을 때 지금 나치 정권이 구축한 시스템이 뭐냐라는 거 하나인데요. 뭐가 들어갈까가 되게 애매하죠? 나치 하니까 떠오르는 게 홀로코스트라고 막 생각을 했을 텐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뭘 하고 있나 지금. 희생자들이고요. 그들도. 잊혀진 희생자. 근데 90년대부터 배상, 보상 문제가 나왔었고요.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만 아니라는 걸 보니까 경제 목적이 기본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리얼 시스템은 첫 번째 경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그 집단들을 박해하는 수단이기도 했었고요. 특히 밑에 보니까 이런 노동자 얘기가 나오거든. 집단 수용소 수감자들과 여긴 노동자들이 작업 수행 중 사망했다는 겁니다. 홀로코스트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집단 학살이 아니라 지금 노동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제노동. 강제노동 시스템입니다, 이게. 강제노동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이걸 어떻게 찾았냐, 찾는 사람이 있냐, 있더라고요. 우리 답 놓은 거 보니까 꽤 몇 분이 그래도 써주셨더라고요. 강제노동 얘기를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어떤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인가. 요거 하나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기억, 책임, 미래재단이란 이름에서 유출을 해가지고 우리 빌리브란트 총재의 저 사과 얘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죠? 이 사과 문제를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다 밑줄 그어줬다는 얘기는 이거를 염두에 두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떠올렸던 게 기억이야, 집단 기억. 이렇게 썼을 거라고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썼을 겁니다, 이거를요. 뭔가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책임을 지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거 초석이다 이런 거 쓰셨죠.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맞아요. 맞을 수 있는데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기억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지. 그럼 기억이랑 책임이랑 뭐가 다른데? 과거를 기억해서 책임지자 이게 아니라 기억을 바꾸자예요. 미리 말하면. 우리 계속 그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집단 기억은 독일인의 집단 기억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독일의 집단 기억에 따르면 우리는 그들을 박해하거나 수탈한 적 없어였어요. 근데 사과했다는 건 집단 기억에 대한 카운터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억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억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억에 대한 의미라고. 이게 집단 기억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매개된 과거라고 했죠. 기억으로 매개된. 이게 그 누구야? 우리쟁이 말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매개하고 있는 기억이 잘못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의 기억은 지금 집단 기억으로는 가해한 적이 없어. 그래서 새롭게 가해한 거가 맞는 것 같아 라고 기억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기억의 덩어리 자체가 새로운 기억 체계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카운터 기억이라고. 그래서 기억의 시스템과 기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책임이 가능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리즈 말했던 기억으로 매개하여 과거를 끄집어내고 미래를 전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집단 기억을 바꾼다는 게 들어가면 훨씬 더 아름답고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아마 그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뭐 책임을 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다만 하셨어도 교과서의 표현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거 연습했던 거니까 집단 기억, 공공 기억이 어떤 의미고 개인 기억과 뭐가 다르고 이런 것들. 그 정도만 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뭔지를 묻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나치가 열등하다고 간주했던 그 집단,
집단을 써놨기 때문에 을 박해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것인데 그 집단이 누군지 뒤에 나와요. 누가 나오죠? 유대인, 신트로마, 소련. 그러니까 나치와 다른 종족들인 거지. 인종들인 거죠. 이거는 인종주의죠. 원문을 그대로 찾으면 인종 이데올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로. 저 독일어 몰라요. 그냥 번역 돌렸습니다. 찾을 그렇게 돼 있는데 독일어로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인종주의도 괜찮고요. 뭐 인종 우월주의 괜찮고 인종 관련된 그 인종주의나 인종 이데올로기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쓴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잘 찾아낸 거지 이거는. 국어 능력이죠 결국. 이거 보고서 강제노동을 찾아내고 이거 보고서 인종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런 류의 문제가 꽤 많습니다. 이번에는요. 하지만 워낙 뭐 찾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틀려도 그 대세의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췄다면 남들보다 유리하겠지만 많이들 틀렸기 때문에 뭐 틀려도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고 좌절할 필요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몇 번입니까? 바로 뒤에 있는 12번 문제. 자, 역시 또 볼까요? 무슨 학교? 중학교 체크하시고 역사 글쓰기고요.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 우리 평가 파트는 교육하기를 열심히 쓰라 그랬습니다. 평가 파트만큼은 문제에 나온다면은 교육하기론에 기대라. 그죠? 교육학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수적해도 충분히 성취 수준입니다. 이거는요. 기준과 수준인 것이죠. 이렇게 등급도 있죠. 등급. 5등급 또는 3등급 상중하 5등급 나누는 것들은 성취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취 기준별 수준을 쓰는 문제가 여기 하나 나온 것이고 항상 뭐 교육학 겸하는 게 한두 개씩 나오니까요. 동료 평가 문제라든가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나오는 게 요거지. 이분은 이 수업을 위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핵심 질문을요. 질문을 통해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역사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과 역사의 성격 및 역사 연구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런 걸 익혔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2차 개념이죠. 그래서 변화 연속성이라는 것과 이거를 추구하고 싶었답니다. 추구한 결과가 이거랍니다. 뭐가 보이죠? 요인은 무엇이며 발표된 후 뭐가 달라졌으며 인하여 변화가 무엇인가? 바로 인과성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구나. 원인과 결과. 보통 2차 개념 그러면은 변화와 지속, 우리 지속과 변화, 그 다음에 원인과 이렇게 썼으니까 원인과 결과 쓰면 좋겠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인과관계 썼던데 괜찮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으니까요. 원인과 결과 또는 인과관계 정도 답을 쓰면 괜찮을 것 같고. 자, 이제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위한 글쓰기 과제를 준 겁니다. 조건을 줬죠. 작성 조건을요. 보니까 A, B, C, D 4개 자료를 주고서 하나는 A 자리에 나타난 걸로 뭐 해봐라. 하나는 B, C, D로 뭘 해봐라인데 B, C, D는 딱 보니까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헌법 내용, 해방령, 철도교통 등 팩트에 대한 것, 사실에 대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이 자료에 반영된 사건 사실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속과 변화, 원인과 결과를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속과 변화와 원인과 결과라는 키워드를 놓치면 안 돼요. 왜? 교사가 이거 하려고 지금 원과가 아니라 인과죠. 원인과 결과. 이거 하려고 지금 질문까지 바꿨는데 그럼 평가도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핵심 뭐야? 그럼 이거지. 핵심은 이거지 이거. 그럼 첫 번째 A를 이용한 조건도 그거를 반영해야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스턴 차 사건부터 파리 지역까지 역사 연표입니다. 연표. 자, 연표. 우리 키워드 3개 다 외우고 있겠죠? 뭐뭐뭐 연표라면은 첫째 위치, 그죠? 로케이션. 두 번째 그 사건의 지속, 듀레이션. 그 다음에 거리, 디스턴스. 이 3가지를 보여주는 게 연표의 목적이다 그랬을 겁니다. 연표란 사건의 위치와 사건 간의 거리와 지속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딱 시간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즉 교사가 생각했던 요거에 딱 맞는 게 바로 여기는 연표인 것이죠. 그죠? 그럼 연표를 활용해서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될까요? 연표를 활용해서 들어갈 조건은요. 연표에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이거에 맞게 쓰라는 거지. 그죠? 그럼 뭐야? 연표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계기성 있게 서술하라든가 원인과 결과를 쓰라든가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핵심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게 들어갔는가, 그죠? 하나는 연표의 성격이 들어갔는 거지. 연표에 있는 사건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사건들이 있으니까요. 연표 사건이 빠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연표는 사건들을 가지고 지속과 변화 또는 인과에 맞게끔 썼는가를 물어보는 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한 답안지는 이상과 같습니다. 쇽. 나치 얘기는 체크해드릴 게 좀 있나?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그 나치 얘기 문제에서는 또 앞 문제로 돌아갔네.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역타면 제가 해냄고, 특히 해냄고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역타면 해냄고보라고 했었는데 해냄게 좋다고. 해냄고에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후배가 써가지고 내가 저 뭐야 홍보해드렸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디 있어? 이 내용이 있다고 이거. 그죠? 예전에 맺은 조약, 이 위에 폴란드 조약 나와 있잖아. 의제 맺은 조약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부정했다가 다시 뭐에 대한 증거 때문에 강제노동. 이거 쓰라는 거야, 이거 강제노동. 강제노동 증거 때문에 여론이 약화되자 이걸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걸 만들면 이게 뭐가 있다? 강제노동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강제노동을 키워드로 이제 빵꾸를 뚫어서 내는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한번 그 홈페이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였나요? 하나가? 네. 역시 키워드는 이거라고요. 연표와 변화 지속, 원인과 결과. 이거 하자고 핵심 질문까지 바꿨는데 교사가. 그죠? 평가 기준에 이게 작성 기준에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 들어가죠. 연표 앤드 사건을 계기적으로 써라. 핵심이 되겠죠? 나머지는 써보시면 되겠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는 몇 번이에요? B형 5번? 맞나요? B형 조금 이게 아이고 미안해요. 이차 B형 5번. 자, 이건 지금 학교급은 안 나와 있고요. 어느 지역의 역사 수업 연구인데 김 교사의 내용 하나와 그 다음에 이 교사의 내용 하나 두 가지가 역시 나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것일 것이다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겁니다. 항상. 첫 번째는 르네상스 얘기인데요.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2차 준비할 때 많이 했던 주제인데, 그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비교하는 문제, 북부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분석을 통해서 뭘 하자라는 겁니다. 이거 다 학습 목표 쓸 줄 알죠, 이제는요? 학습 목표 하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행위동사 이용해서 이거와 이거 르네상스를 뭐 할 수 있다. 딱 봐도 감은 오잖아요. 근데 그냥 비교할 수 있다면 조금 약간 어색한 게, 그럼 누가 봐도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조건을 좀 볼게요.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 자료를 제시한 것부터가 학생 수를 고르는 거 하나를, 이게 교사가 고민한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첫째, 난 학생 수를 고려해야지. 둘째, 각종 특징을 보여주는 걸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 수를 고려하고 특징 보여주는 걸 찾았더니 이 두 개인 겁니다. 이거의 고민의 결과가 지금 이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의 고민의 결과가 이거인 겁니다. 자, 분석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첫째, 두 작품에서 관심을 갖는 소재는 무엇인가 했어요. 소재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 게 지금 모두 올 이렇다라는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두 작품에서 보여준 인간의 속성은 무엇인가? 인간의 속성 봤더니 A는 B는 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A와 B가 다르다는 거예요. 역시 두 작품을 비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 대상이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 A는 B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야 이게?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이게 키지 또. 그죠? 비교는 비교인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조건을 보면서. 그럼 여기 유의점은 뭘까요? 뭐 당연히 비교할 때 알프스 이북이랑 르네상스를 우열가리지 마라. 왜? 준거가 다르면 비교 준거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니까. 이거죠? 하나를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지금 뭘 그랬어? 뭐 소재, 속성, 대상이 이 교사가 고민한 결과 만들어낸 비교의 틀이잖아. 비교의 틀. 그죠? 비교의 기준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교의 어떤 기준점을 상당히 잘 잡은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비교의 기준이라든가 준거를 명확히 잡아야지만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거지. 서로 간에 비교가 안 되는 걸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니까 비교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준거가 다르면 달라지기 때문에 우열 가리지 말라. 세 번째, 비교 준거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속성을 명확히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거 쓰면 되는 거죠. 세 번째 거. 썼죠? 썼어요. 우리 이거 되게 열심히 연습했다고. 왜냐면 요거를 헷갈리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 번 얘기해 드렸어요. 어떤 분이 그 전화해가지고 수험생 한 분이 이거 얘기하면서 그 수업 안 했으면 또 그거 쓸 뻔했다 그러면서 다행이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튼 좋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교사의 경우에는요, 역사신문 만들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단순한 만들기, 기사 작성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단위의 역사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제작이지만 시간 단위 역사를 보기 위해서 이런 요소도 있다는 것이죠. 하고 밑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기, 지역, 시기, 지역 이거 분야죠? 분야를 전부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시대사지 뭐 이건 그죠? 시대 또는 뭐 시기 좋습니다. 시대도 좋고 시기도 좋고 어쨌든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역사신문은 기본적으로 시기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종합적인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다 썼을 겁니다. 이것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요거거든 요거. 여기서 문제는 여기다 어떤 조언을 집어넣을 것인가 피드백을. 조건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역사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토대로 할 것. 내용을 딱 보니 타당성이 일단 떨어졌죠. 상업자가 반대한 적이 없는데 그죠? 상업자는 반대 적이 없는데 찬성했는데 반대로 쓰니까 타당성이 없네. 이제 문제는 타당성이 없는 건 찾았어요. 근데 저기 있는 증거의 신뢰성을 어디다 집어넣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어떤 답안지를 봤더니 몇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칼뱅의 애정설이 하나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던데 이건 증거가 아니죠. 이건 썰이죠. 이 학생이 어떤 증거를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그 학생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 내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증거가 아마도 신뢰할 수 없는 증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교사의 피드백은 이 내용의 타당성이 틀렸으니 새롭게 타당성, 신뢰성 있는 증거를 가지고 다시 쓰렴이라고 한다든가 너의 증거가 혹시 신뢰성이 없는지 확인해 보렴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걸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의 증거가 신뢰할 만한 거야 한다는 거 첫째,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타당해 듣는 거 둘째, 이게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내용을 역시 마찬가지 답안지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 같아요. 슉. 자, 뭐 이건 다 찾았을 것 같고요. 요거지? 어긋납니다. 이게 타당성 얘기고요. 이게 신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거의 신뢰성.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 증거가 잘 찾았는데 타당성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이것도 해설지에서는 볼만한 내용이 됐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11번 이건가요? 맞나요?
역시 제일 먼저 볼 거 중학교. 오케이, 간다. 예비교사 1, 2의 설계안입니다. 교사 설계안이니까 한 건 아니고 설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성취기준 나와 있고, 학습단원 나와 있고, 학습 요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교사 1, 교사 2의 교육과정이니까 그건 무슨 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 이것도 제가 교사교정 쓰라고 똑같이, 그죠? 답을 써라, 이게 문제였고, 왜 그게 재구성이 아닌가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고요. 교사교육과정 하나의 용어입니다, 이제는요. 용어와 수는 다르다고 했었죠. 용어는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학술 용어입니다. 교사교육과정은 약속이에요, 약속. 보통 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렇게 부르자. 왜? 재구성이라고 하는 게 문제점 이런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교사교육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 재구성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교사 1과 2를 봤더니 교사 1은 교과서 학습자료고요. 교사 2는 학습자료가 이런 것들인 겁니다. 교과서, 왜, 기타 등등. 바스트의 질문이요. 바스, 기억형 질문이냐, 뭐 탐강 질문이냐, 평가냐 이런 것들인데 그 질문을 활용해가지고 질문을 던져보자. 교사의 생각인 것이죠.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예비교사 2만 보고 있습니다. 2를 봤더니 일기절을 딱 던져주고 가, 나, 다를 던져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탐구 질문을요. 질문, 가에서 말하는 아메리칸 주민 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슨 질문? 이거는 수렴이죠. 인지격 아니죠. 수렴입니다. 인지격은 자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아는 거고요. 이건 지금 자료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들어간 겁니다. 사고 과정이 들어간 질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렴과 확산이 있는데 수렴 사고가 어떤 수렴, 어떤 사고? 모으는 사고. 확산은 넓히는 사고. 그죠? 모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유를 묻고 있잖아요. 종합해서 모으는 거니까 수렴형 질문 맞지. 그죠? 두 번째 질문은 나와다가 작성된 시점은 언제이며 자료가 작성된 당시 상황은 자료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와인버그의 사료 읽기 방법을 가지고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와인버그 발기법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출처 확인, 그 다음에 뭐 교차 검토 또는 확증, 그리고 맥락화. 부재 증거 고려는 본래 있었습니다만 박사 논문 이후에 이제 단행 보내면서 빠졌다 그랬죠. 지도교수의 제안을 받아서 빠졌기 때문에 예전 문제 나왔습니다만 부재 증거 고려가 요 와인버그가 중간에 말하자면 자기 이론을 철회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다른 데도 다 하거든요. 역사학과의 고유한 사고를 하기 좀 어렵거든요. 여기 아직 뺀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기본인데요. 이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것이 쓰라는 것인지 그런 것 같죠? 서술이니까 이것도 연습 많이 했죠. 확증이라는 단어도 외워야 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쓰라고요. 확증이 무엇이며 맥락화란 무엇이며 이거란 무엇인가라는 걸 서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맥락화라만 써도 물론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쓸 것과 서술은 다르잖아요. 서술해야지. 의미가 뭔지를 서술해야죠. 항상 이런 걸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맥락화가 무엇인지 알고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답이 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딱 보고서 처음에는 맥락하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아주 쉽게 넘어갔는데 제가 가다가 오랬던 걸 수정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좀 기다려달라고. 다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출처 확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저명하신 몇 분 교수님들께 친한 분들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같이 토의를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결론은 출처 확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건 맥락화가 아닌 게 출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에 대한 거지 자료가 생성된 시공간입니다. 이건 자료의 맥락이에요. 이게 와인버그식으로는 이게 출처 확인이라고. 우리가 맥락하면 보통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 얘기하면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맥락화가 너무 쉽게 보이거든. 그냥 눈에 딱 봐도 시공간, 맥락이네 이게 보이기 때문에. 맥락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의 맥락화, 텍스트 자체의 맥락화. 두 번째는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사건을 이해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당대의 맥락.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자 그랬었죠. 특히 뭐 와인버거 말에 따르면 이것도 두 가지가 있죠. 사건 당대도. 하나는 사건 발생했던 그 분위기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그 시대의 어떤 망달리 때를 다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처했던 상황을 보는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거는 그 시대 전체를 조망하는 눈인 거지. 동학이라는 전봉준에 처했던 상황 보는 것도 맥락하지만 전봉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종합적인 맥락합니다. 이게 궁극적이지만 이건 힘들어요. 역사가들이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 위에 있는 맥락한 요거예요. 요거. 이거를 새로 나온 역사교육학 개론이란 그 책에서는 윤중배 교수께서 이거는 두 가지 나눠가지고 이거는 출처 맥락화, 이건 행위 맥락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인버그의 말에 따르면은 이거는 출처 확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와인버그는 텍스트를 보는 거는 출처 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처 확인의 가장 전 조건이 뭐냐면은 텍스트를 정식적으로 보기 전에, 텍스트를 보기 전에 텍스트에 대한 조건만 보는 거예요. 누가 썼지? 언제 썼지? 어떤 상황에서 썼지? 이게 출처 확인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들어가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담긴 사건을 보는 게 이게 맥락하란 말이지. 이렇게 따졌을 때 이거는 출처 확인이 틀림없어요. 왜냐면은 딱 봐도 알겠지만, 보이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작성된 시점을 보라는 것이고, 자료가 작성된 당시 상황을 보라는 것이지 자료의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료가 작성된 시점과 자료 작성의 상황을 보라는 것이고, 밑에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료가 생성된 시공간을 보라는 거지 자료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보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출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다음은 출처 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텍스트가 놓여진 시공간을 보라는 게 맥락화에 대한 설명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텍스트가 놓여진 시공간을 보고 내용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처한 시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표현상으로 맥락화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낸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제가 출제자의 의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학술적으로 와인버그 이런 게 기댄다면은 이건 출처 확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으로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맥락화라고 써드렸는데, 맥락화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설명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게 맥락화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난 답일 것 같다고 생각이 아무리 봐도 든다는 것이죠. 논란을 각오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찾아봤어도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 작성 시점과 그 당시 상황이 자료에 미친 영향, 자료가 생성된 시공간, 언제 누가 작성했는가라고 말하는 거는 딱 출처 확인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봤던 수많은 책을 보더라도 출처 확인이란 김민정 쌤의 첫걸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누가 썼고 언제 썼는가, 이건 출처 확인이라는 것들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걸 쓰는 거죠.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온 신간 역사문학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처 확인이 뭐냐면은 저자가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자료를 선생님이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출처 확인이라고. 그죠? 그 김한철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한철 선생님은 그래서 이거를 사립판이랑 비슷하다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저자의 신뢰성, 의도, 상황 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 이게 출처 확인이라니까요. 그럼 출처 확인 같지 않나요? 그렇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 반면에 맥락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정의가 이거야. 자료를 시공간적 맥락에 위치시키는 의미인데, 이건 사건을 보여, 사건을. 그 텍스트를 봤을 때, 텍스트를 들여다 봤을 때 사건을 맥락 속에 넣는 게 맥락화인 것이고, 자료를 보는 건 요거는 자료의 출처를 보는 건 출처 확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하고 한 20분 동안 통화를 했었고, 한 분과는 이제 원문을 이제 마침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분께서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주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윤중필 쌤의 견해인데, 이거는 신간에 나온 겁니다.
이걸 나눠놨어요. 이거를 추처 맥락화와 행위 맥락화를.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와인버그의 추처 확인에 해당하는 것들인 것이죠. 영어 토할 것 같은 거 아는데 딱 요거예요. 요거 해석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 출처 확인 이란 문서의 저자와 문서가 놓여진 그 당시의 상황, 창조된 당시의 상황을 알므로써 하는 게 출처 확인입니다. 상황이에요, 상황. 이게 이제 문서 읽기의 첫 번째인데, 그건 문서를 제대로 읽기 전에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요. 문서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인데 이렇게 표현됐거든. 그 단계에 대해서. 결론이야. 와인버그 제 결론이거든요. 이게 이거지. 언제 문서가 쓰여졌는지, 그리하여 그걸 놓을 수 있는 거죠. 어디에? 그 시대적인 맥락에. 이 맥락이 또 나오죠. 이게 출처 확인이라고요. 문서가 작성된 시기적 맥락 안에 놓는 거는 출처 확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자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의 그 견해에 대해서도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자가 이걸 어느 상황에서 썼고 어떤 맥락에서 쓴 것이며 언제 썼는지를 알므로써 우리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저자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출처 확인이에요. 이게 바로 그 텍스트 장르에 대한, 저자와 장르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출처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제대로 읽기 전에 텍스트에 담겨진 조건들을 다 보는 거, 언제 썼고 누가 썼고 어떤 상황에서 썼고 이런 걸 다 보는 게 출처 확인인 것이죠.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방금 봤던 문제에서는 당연히 답이 출처 확인에 대해 마땅한 것이죠.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은 이것 때문에 1점, 2점이 왔다 갔다 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더 정확한 해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처 확인을 답으로 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비교사 1과 2에 비친 리얼을 비교해서는 뭐 되겠죠. 이거는 성전적, 도구적인데 뭐 도구적으로 해서 좋겠죠. 매트리얼이냐, 캐논이냐, 매트리얼이냐. 그의 개념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캐논이냐, 매트리얼이냐. 교과서 간에 두 가지니까요. 비슷한 내용 쓰면 되지 않을까요? 교과서 관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교과서 관.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교과서 어떻게 보고 있냐의 문제인 겁니다. 교과서를 그대로 수업에 활용할 것이냐, 교과서 말고 다른 것도 볼 것이냐. 여기까지가 역결혼 문제. 됐죠? 좀 빡셌죠? 역결혼 조금 이제 힘을 주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런 유형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 한국사로 보실게요. 한국사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A형 4번 문제. 한국사 빨리 가죠. 뭐 늘 그랬듯이. 해석은 쉬우나 이거 물을 수 없지. 그거는 천군이라고 부르고 벼릅이 있고 뭐라고 부르냐, 나무가 있고 어쩌고 소도고요. 두 번째 삼국유사인데 화랑 선분이 이렇게 많은, 뒤에 화랑이 나오는데 화랑도 있고 국선도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그건 아닐 거겠죠. 그게 아니라 뭐냐,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 다 했었어요. 준정과 남무 얘기해주면서 처음에는 준정 남무 여자를 두었던, 막 여자를 뒀다가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 원화라는 건데 기억이 안 났겠죠. 뭐 이게 수업 딱 맞닥뜨렸을 때는 안 났죠. 하지만 원화라고 쓴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점 정도 날라가도 그만 맞았으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번에 모든 문제가 보면서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다 했던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저희 잡벅인가요? 역글은 뭐 거의 다 했었고 거의 다가 아니라 100%죠 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사도 이런 문제를 어디 있어? 몇 쪽이야? 마지막 10회였던 것 같은데, 그죠? 10회에서 써보라고 했던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민전 거고요. 좌익 거죠? 좌익의 원칙 민전. 하나는 자합적 실현칙입니다. 기억해야 될 건 미소공의, 미소공동위원회. 플레임스라고 해서 항상 플레임, 미소공동위원회. 이해야 될 거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요건데, 친일파, 민족 반역자, 파쇼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를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선거제도 관련하여입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선거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것도 유치해서 썼죠. 웬만하면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유치해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세 번째 문제가 조금 관건인데, 지금 좌익 쪽의 토지 급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죠? 무상물수, 우상분배야. 북한이 그랬거든요. 우리도 북한처럼 무상물수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토지 개혁 방안이 아니라 토지를 갖고 오는 방안을 말하는 거죠.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무상물수고. 그럼 좌합백수는 지금 뭔가요? 유상 매입이에요? 아닐걸요? 좌합백수는 지금 몰수 또는 조건물수 또는 차감 매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상 매입 방안은 49년 농지개혁 방안입니다. 이거는요. 한참 뒤에 얘기인 것이고, 7원칙은 안 그래서 7원칙은 양쪽을 다 수합했다니까요. 이쪽도 쪽 수합했기 때문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는 몰수도 있고 조건 몰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감 매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은 조금 싸게 매입하고 적은 사람은 좀 비싸게 매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매입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도 들어가지만 매입 말고 몰수나 조건 몰수도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확보 방안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맞는데, 제가 한 가지 걸린 건 뭐냐면은 우리 시민한국사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냐면은 유상으로 뭐라 돼 있죠? 유상 매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유상으로 사들였다고 돼 있는데, 제가 정확히 워딩을 읽어드리면 유상 매상과 무상 분배를 중심에 둔이라고 돼 있지 유상 매상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상 매상과 무상 분배를 중심에 두었다는 얘기는 유상 분배를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7원칙의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저는 그걸 구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구분해서 이때 우익과 좌익을 비교해서 좌익들은 무조건 몰수, 우익들은 조건부 몰수였던 거지. 그러니까 몰수 또는 조건부 몰수 또는 차감 매입까지도 다 고려했던 여러 가지 방안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걸 쓰는 게 정확한 답일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답으로 유상 매입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답안지도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되어버리면은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민전과 자합적 실현축을 구분하는 문제이지 민전과 우리 농지개혁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전과 자합적 실현축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지 민정과 49년 농지개혁을 구분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상 매입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그게 답이 되면 이건 자합적 실현축 내용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농지개혁과도 그럼 맞지가 않아지는데, 농지개혁은 그러면 7원칙 그대로 따랐던 얘기인가? 아니거든요. 7원칙은 좌익과 우익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좌익의 5원칙, 우익 8원칙 합친 게 7원칙이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아마 이렇게 하면 또 이것 때문에 틀린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난 유상 매입 썼는데 그러면서 아닐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은 여기 있는 행동령에 나온 거거든요. 민전 행동령을 보시면은 당시 자합적위원회에서 과도입법 의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신나가지고 나도 찬성한다. 좋은 얘기다. 우리가 의회가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단 의회가 생기는데 이들은 빼자라는 거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회가 의회가 생기면 이들은 빼자. 이들은 선거권, 피선권 주지 말자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선거권, 피선권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합적 실현칙 내용은 보시면 알겠지만 사료 여기 우리 많이 봤죠. 사료는요. 사료 다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료 분석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이거는 패스해도 괜찮을 만한 문제죠. 틀린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수준 아닌가요? 중학교 좀 아닌가? 첫 번째 내용은 진관체제가 되겠고요. 재생방약이 되겠고요. 재생방약. 이런 이제 재생방약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 승승장구의 곧바로 경쟁이 당도했던 이유는 몇 군데 거점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재생방약이 여러 가지 폐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는 후방이 없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걸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말은 뭐예요? 여기 있는 건 지금 소급법을 말하는 거예요? 소급군을 말하는 거예요?
봐도 서구군이죠. 대우를 편성한 것이니까. 서구군. 서구군이라 하고 나와야 되겠죠. 이 대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구군이고 마지막에 이것도 뭐 똑같이 쓰라고 했었으니까 삼수미세. 그죠? 겁니다. 훈련대금의 삼수를 위해서 거둔 세금은 삼수미세. 똑같이 쓰라고까지 했었으니까 뭐 쓴 사람 다 썼겠지 뭐 이거는. 오케이. 그건 전부 다 맞은 걸로 합시다 우리. 그래도 적어도 우리 수업 들은 분들 틀리면 안 돼요. B-2번 문제. B형의 1번, 2번이 아주 죽음이었죠 여러분들. 저도 이거 처음에 가다만 쓸 때 1번 보고서 내가 너무 익히 봤던 그렸던 육일준의 설교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보고서 넘어갔어요. 그냥 보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개와 사회진활은 육일준이 말했던 그 국민의 종류 말하는 거구나 생각 넘어갔는데 나중에 해설지 쓰다 보니까 설교문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는 보여 이게 새롭다.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누구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새로운 국민, 신민론이라고 하는 그 양시차후 양대쭈그리죠. 동영상 문제입니다. 요거를 한번 충격 먹고 요거를 또 한번 뭐냐라고 했을 텐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거를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답안지 내용하신 제출하신 분 중에 거의 8, 90%다 쓰셨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공산주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물론 높지만 교육과정에 들어갔었어 이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딴 건 다 계보도 모르더라도 두 개만 기억합시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재유 그룹의 경성 트로이카. 하나는 박헌영의 경성 콤그룹. 두 가지만요. 이재유 그룹의 경성 트로이카. 이재유 그룹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이재유 그룹. 이재유 그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재건운동, 또 하나는 추록한 다음에 만들었다는 박헌영과 함께 만들었다는 건 박헌영과 경성 콤그룹 두 가지인 거죠. 보자마자 어떤 분이 그러던데 이게 뭐지? 처음엔 공산당 그랬다가 갑자기 이재유 목소리가 들렸다고 여기서 이재유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재유 그룹과 경성 콤그룹 우리가 열심히 강조한 내용이므로 다 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뭐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해야죠. 안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넘어가도 괜찮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B-3번 문제도 뭐 사실상 뭐 이건 좀 어느 정도는 국어 문제죠 뭐. 일단 식민사관이 뭔지 알고 있을 거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역사를 읽게 된다면 신채호 그리죠 신채호. 이 사람을 무고하여 여기 부여 쓴 사람 한 분인가 보였었는데 사람이잖아요. 형제인데 그죠? 일본 신과 형제니까 사람이 들어가야지. 그럼 일본이 누구를 무시했겠어? 단군이죠 당연히. 단군을 무고해가지고 단군을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일본 신과 형제다라고 하면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조상과 일본의 조상은 하나다. 일선 동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보면은 요 기업과 미음의 공통점이니까 미음도 봐야 돼요. 미음은 더구나 단군이죠. 단군을 말살하거나 없애거나 혹은 사실을 혼동시키는 짓도 툭하마하더란 얘기입니다. 그죠? 뭘까요? 일선동조론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지? 일선동조도 있지만 공통점을 보자면 이건 뭐야? 단군에 대한 부정이에요. 미리 말하면. 단군을 신화적 존재로 인식하고 부정했다는 것인데 거의 기반하고 있는 이론이 일선동조론이므로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는 뭐냐면 똑같아요. 여기 그 이론이 뭐냐고 되어 있습니까?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술이잖아 서술. 쓰라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선동조론 쓰지 말고 그걸 서술하시라고 주장을요. 이것도 임날분 부설 쓰지 말고 서술하라고요. 서술. 제발 좀. 우리 서술하면 서술하시고 쓰라 그러면 쓰시고 단답형이 아니잖아요. 이론이 뭔지 묻고 있잖아요. 이론을 써야지. 뭐라고 생각했는가.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혹여라도 이런 거에서 감점을 준데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취재하신 분이 쓸 것과 쓸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었다면 단어가 아니라 내용을 알고 있는가. 출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면 서술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선동조론과 단군부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임날분설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서술대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뭐. 어떻게 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뭐 임날분설 다 알았죠?
신공항 얘기 나와 있고 한강 땅이 나면 내 지도 그려가면서까지 설명했는데 뭐 일본에 나오는 교과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서 이만큼을 이렇게 해가지고 임나라고 써놨다. 기억하시죠?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거는. 임날범설. 그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신 문일평이야. 뭐 초등학교, 중학교만 아는 거. 각각의 신채호, 최남선, 안재용, 문일평 글이에요. 출전 찾아가지고 제가 써놨으니까요. 해설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전 다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당대 신문 다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신문 기사 다 뒤져가면서 검색한 겁니다. 마이크로 필름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글들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문제는 마지막으로 B-8번 문제. 이것도 뭐 웬간하면 틀리지 않을 문제. 첫 번째 사료야. 아마 여러분이 한국사 공부해서 여태까지 100번은 봤을 것이거든요. 진대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태조 때니까 흑창일 것이고, 상부창은 물가 조절이고, 개경, 석양, 심의목. 마지막 네 번째가 문제인데, 여기 굳이 여기다가 이 모자를 왜 썼겠냐고. 참새가 먹는 장목, 쥐가 먹는 서목. 뭘 어떤 개념을 도입하라고? 모곡. 모곡이 무슨 뜻? 소모분의 쌀. 모곡을 징수한다. 얼마? 10분의 1. 그죠? 뭐 얼마인지 몰라도 돼. 모곡을 징수한다 그러면 돼요. 이자를 징수했다는 거지. 환곡의 부족분 때문에. 회로가 아니야. 전혀 다른 겁니다. 회로는 뭐예요? 모곡을 강제로 받아가지고 재정에 썼다는 겁니다. 호조에서. 그 얘기인 거지. 여기 회롱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모곡은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이자를 받았다는 뜻인 것이고, 회록은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걸 받아 지네 재정 속에 쓰려고 국가 지정에도 포함시켰다는 뜻입니다. 회록이니까요. 그러니까 회록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아무 얘기 그건 절대 아닌 거고 모곡이만 거고. 회록 가지고 쓴 분 한 두세 분 계셔가지고 물어보길래 제가 미안하지만 틀린 것 같다고 얘기해드렸어요. 뭐 그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으로는 가을에 돌려받을 때 모곡을 징수했다 쓰면 되겠네. 이 정도까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쭉 풀어봤는데 그냥 뭐 나이브하게 말하면 워낙 다 다뤘던 안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다뤘고 심지어 모의고사에서 거의 다 브랭크 치는 거 쓰는 거 다 해본 연습이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풀 것 같아서 저는 쉽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께서도 아마도 그 점수가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뭐 60점, 70점 정도 나오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다만 이제 전반적인 수준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어려웠던 시험인데 우리만 운이 좋게 쉽게 풀었던 거라면은 고마운 것이고요. 그게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점수대를 추이를 봐가면서 2차 준비는 꼭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이어서 역결은 바로 서양사 동영상 바로 나올 테니까요. 같이 보시고요.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에 또 해드릴 것 같고요. 기출 강의 시간 때 일단 이 정도로 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틀하고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정도는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동영상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